반도체 관련된 그 실적에 대한 의견을 바꿀 요인이 없어요. 2,500억이 5조 매출로 성장하는 이 성장을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얘가 피크를 언제 찍었냐면 둘 다 성장률이 40%를 하회하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급하게 내려옵니다. 기술은 두 가지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범용 기술 랠리가 먼저 있고요. 하위 발명 랠리가 있습니다. 파생 투자에 의해서 헤지펀드가 금리 상승에다가 베팅을 하면서 반대, 그 다음에 엔화 숏을 치면서 반대로 다 나스닥 상승에다 걸어놨어요. 어떤 경우는 페어 트레이딩, 어떤 경우는 단일 포지션인데 그 대부분의 그 나스닥 풋 콜 레이시오라는 거에서 봤을 때 콜 레이시오가 나스닥 쪽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엔화가 깨지면서 엔숏 트레이딩이 반대로 쏟아져서 그거의 반대 포지션인 나스닥 상승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깨지고, 이런 것들 나타나다 보니 이 시장의 주역이었던 주요 기술주 AI가 피크를 쳐서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현상은 따라왔어요. 왜? AI 그쪽에 관련된 가장 중심이 반도체였는데 한국의 지금 반도체는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에 시달리고 있고, 반도체가 벌써 가장 집중적인 하락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AI 이제 끝났나? 라는 생각들, 뭐 거기다가 여러 가지 뉴스들을 댈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향후에 시장을 움직일 주요한 요인이지만 의견이 필요한데, 파생에 의해서 나온 현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AI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반도체를 볼 때 제일 먼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만을 봅니다. 대만에 반도체 밸류체인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앞, 전방, 후방 다 있는데 대만에 있는 반도체의 SPD나 뭐 이런 저희가 보고 있는 실적이 지금 최근까지 너무 강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그 실적에 대한 의견을 바꿀 요인이 없어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어떤 상태냐면 보시면은 이게 성장률, 그로스가 피크를 쳤나? 이것 때문에 지금 빠진다고 뭐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은 최고로 봤을 때 400% 이상 뭐 이렇게 성장을 했다가 지금은 막 50%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거 이제 피크 찍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어요. 이 매출액 보십시오. 이거 HBM 매출액이 이게 놀라울 만하죠. 4조 가까이 가 있잖아요. 2,500억이 안 됐던 게 불과 몇 분기 만에 4조, 올해 말 가면 5조를 찍습니다. 2,500억이 5조 매출로 성장하는 이 성장을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피크아웃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장률 관련해서는 기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장산업의 성장률은 초반에 높았다가 내려오는 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어떤 시대에도. 다만 알람이 울리는 하락은 40% 정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뭐를 예를 들어놨냐면 스마트폰 판매, 그 다음에 전기차, 얘가 피크를 언제 찍었냐면 둘 다 성장률이 40%를 하회하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급하게 내려옵니다. 보시면 스마트폰 판매는 요 2009년, 2010년도 피크가 2010년도 성장률로는 제일 높았죠, 그죠?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몇 년간 걸쳐서 스마트폰의 판매가 성장률이 쭉쭉쭉 올라갔죠. 그런데 그게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빠졌느냐? 그렇지 않고 이 성장률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부터 안 좋아졌냐? 보시면 여기죠. 언제냐면 2014년에서 2015년. 이때부터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주가가 스마트폰 직접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상태로 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러고 보면 결국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 요즘 다시 살아나는 중이에요. 오늘 아니고 어제인가요? 애플의 아이폰 발매, 걔가 가지는 커다란 의미 중에 하나가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기존에 이미
피크 아웃을 친 그런 요인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뭐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작들이 이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로를 거쳐서 내려가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차도 언제부터 이제 이게 완전 거꾸로지기 시작했냐라고 보면 40%를 밑도는 하다가 분기 단위로 분기별로 300% 성장하다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은 현재 70%대까지 예상될 거예요. 아마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로 보면은 120%대고 요게 이제 예상이 70%대로 내려오는 걸로 지금 예상됐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엔비디아가 연달아 한 20% 이상 빠졌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장률은 다시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40% 정도를 보는 게 필요한데, 그럼 뭘로 보는 게 좋냐? 이 매출액 레벨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엔비디아만 해도 실제로 지금 몇 분기 만에 매출액 레벨이 아까 하이닉스 보여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레벨이 달라지는, 여기 보면 10억 달러, 100억 달러에서 300억, 500억, 350억 달러로 사실상 성장률은 내려오고 있지만 매출액 관련된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끝이라고 보는 것들은 합당치 않다. 근데 이런 이론은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오는 겁니다. 뭐냐면 향후 장기적으로 이 AI에 관련된 흐름은 우리가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얘기하면, 신기술이 나왔을 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 세상을 바꿔놓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기술은 이런 단계로 발달해 간다는 거죠. 뭐냐면 범용 기술에서 하위 발명으로 갑니다. 범용 기술은 뭐냐면 AI가 범용 기술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제너럴 퍼포스 PT라서 GPT라고 부르는 요 범용 기술이 뭐냐면, 전에로 보면 인터넷 같은 거, 인터넷 기술 같은 거, 그 이전에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전기, 전기 같은 그런 것들이 범용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범용 기술이 나온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나온, 그걸로 갖고 먹고 살고 그걸로 엄청나게 돈 벌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어디로 갔느냐? 사실상 스마트폰으로 가서 실제로 돈을 벌 때까지 그 사이에 꾸준히 계속 증가는 해왔지만, 그러는데 거의 몇 년이 걸렸나요? 20년이 걸렸어요. 보시면 범용 기술만으로 IT 버블은 인터넷만으로 이만큼 오릅니다. 여기서 IT 버블이 터지죠. 그런데 버블이었으니까 산이 높으니까 골은 깊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진짜 돈은 언제부터? 2010년도부터 진짜 돈을 벌어요. 아이폰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폰은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인터넷 기술에 기반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망가지고 IBM 망가지고 전부 다 버블이 꺼졌지만, 혁신을 한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아이폰을 내놓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폼팩터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곧바로 잘 됐냐? 아닌 거예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08년도에 세상을 바꿔놓은 하위 발명, 뭐죠?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근데 어플리케이션 스토어가 지금은 그냥 제가 헷갈릴 정도로 흔한 일이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올해 단어로 설정된 게 2010년이에요. 나온 건 2008년인데 2008년도에 7월 11일 날 생태계, 이건 진짜 세계의 발명이죠. 애플이 이것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뭐냐면 애플은 기술을 대지 않고 개발자들의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앱을 개발해서 올려놓으면 그 앱이 팔리면 그거에 수익을 나눠 먹는 거죠. 지금 고정된 애플의 수익 비율이 30%잖아요. 그게 왜 30%까지 됐을까요? 애플이 딱 처음부터 30%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독점을 피할 수 있는 아주 황금 숫자인 거죠. 독점으로 엮이지 않을 수 있는 비율이 30%예요. 그것조차도 제가 여기 안 넣어놨네요. 요즘 소송 중이에요. 그죠? 판판이 터집니다, 지금. 그래서 애플도. 그런데 어찌됐든 그 개념, 그 비즈니스 개념이 뭐였냐면, 어플리케이션을 팔고 사는 스토어를 만든다는 거.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도 꿈도 꾸지 않았던
요 개발 생태계가 나오는 거. 이거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거 돈 벌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어플리케이션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자리 잡는데 2년이 더 걸립니다. 왜? 2010년이 됐을 때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 올해 단어가 됐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어플리케이션들, 진짜 돈을 버는 어플리케이션 이때 다 나옵니다. 2009년 왓츠앱, 2009년 12월 앵그리버드, 2010년 7월 우버, 2010년 10월 인스타그램. 다 2년, 3년 뒤에서야 진정으로 돈을 버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결국 인공지능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속도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는 딱 만들어놨지만 개발자들이 이 속에서 돈을 벌 수 있었느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앱을 올리려면 무슨 언어를 사용해야 되냐면 오브젝티브-C, 스위프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 당시 개발자들은 이걸 쓰고 있지 않았어요. 뭐 저도 대학 때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C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고 뭐 그 연습하는 건 베이직이란 거 했었고 코볼 막 그런 거 옛날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 오브젝티브 C나 스위프트가 자리를 잡는데 최소한 2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난다 긴다 하게 얘를 쓰게 됐을 때 이런 어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길을 가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대구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인공지능은 뭐 어떤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요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범용 기술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범용 기술. 인터넷이란 것만으로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면 야 그건 가짜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투자하지 마. 여기서부터 진짜로 해야 돼. 그러고 싶으시면 기다리시는데 그러다가 워렌 버핏 꼴이 나십니다. 워렌 버핏이 98년도까지 나는 모르는데 투자 안 한다고 하다가 벅셔 해서웨이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98년도에 수익률이 그냥 깔았어. 어떻게 됐느냐 하면 99년도에 벅셔가 기술주 삽니다. 피크 치고 내려오기 시작해서 초반이기 때문에 덜 깨졌던 거죠. 예, 안 산 줄 아셨지만 샀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드래킨 밀러나 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 다 이 버블이다 일찍 얘기했는데요. IT 버블을 마친 것처럼 말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두 명은 물러 앉았어요. 자리 내놨습니다. 헤드 내놨어요. 왜? 결국 들어가서 깨졌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정말 초반에 안 하다가 끝에 들어가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이런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두 가지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범용 기술 랠리가 먼저 있고요. 하위 발명 랠리가 있습니다. 범용 기술 랠리 때는 무엇이 올라가느냐? 인터넷 기술 자체에 대한 거니까 지금 올라가는 하드웨어 주식이 올라갑니다. 벌써 몇 달 동안 제가 말씀드려왔죠. 하드웨어 인프라,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이 상승이 조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의 끝이 왔다는 건 안 되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파생 시장의 포지셔닝 때문에 상당 부분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안개가 걷혀지는 10월, 11월, 더 뚜렷하게는 11월 이후부터는 또 다른 시장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가 시장을 바꿔놓게 되겠죠. 이 둘의 취약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게 시장을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더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세 폭탄 쪽으로 막 지금은 선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큰 모순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가 이런 주장을 갖고 정치를 시작했을 때 결과가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관세를 매기고 관세를 강화하면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그 반스도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달러 약세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희한하게 실제로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도 어떤 문제에 속해 있냐면 지금 원화 강세에 의해서 뭐 약간 좀 곤혹스럽습니다. 대형 그 수출주들이 주가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뭐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환율이 지금으로 봐서는 달러가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건
상식하냐? 그럼 원이 계속 강해져서 계속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이 사람이 됐을 때 전혀 다른 방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 주장대로 달러 약세가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상 이 사람이 되면 이쪽이 수혜주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두 번째, 카멜라 하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난감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제가 전체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보면은 좌클릭인데 얼만큼 강성 좌클릭인지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했을 거고 많이 준비한 것 같던데요. 그래서 되게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프래킹이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 그 쉐일을 파기 위해서 프래킹 기술을 사용하면은 자연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이든은 사실 프래킹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것처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선거 때문에 나 직접 반대한 적은 없다라고 말하고 이 해리스도 마찬가지 프래킹 찬성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뭐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하지만 내 가치관이 변한 것은 아니다. 예. 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치관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프래킹을 반대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공화당이 어필하고 있는 왜냐하면 지금 스윙보트 그 펜실베니아 뭐 위스콘신 뭐 이런 조지아 뭐 이런 데들 뭐 대표적인 스윙보트들이 전부 다 어떠냐면 제조업 도시들이에요. 조지아 같은 경우에 지금 부통령 후보로 올라온 벤스 같은 사람이 그쪽 조지아 쪽에서 이제 어려운 그 중산층의 몰락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 그래서 힐빌리 그쪽 이제 괜찮게 중산층이었던 미국의 중산층들이 몰락한 모습을 그 트래시 화이트 트래시 뭐 이렇게 부르고 힐빌리라고 부르고 이런 거 전부 다 아주 이렇게 나쁜 쪽 얘기입니다. 아주 그 뭐랄까 그 몰락해가는 중산층을 말하는데 그쪽이 다 스윙보트들이에요. 조지아도 그렇고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뭐 다 그쪽인데 그쪽이 다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 관련돼서 되게 민감한 거죠. 그런데 반대하는 바이든, 반대하는 해리스는 그걸 지금 내세울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대로 그런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요런 사태가 오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만약에 그 인공지능 관련된 전력 기술 관련된 거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 실제 원자력에 대해서도 원래 바이든도 원자력에 대해서는 처음엔 반대했었지만 지금은 찬성하고 왜냐하면 해리스나 바이든의 반대로 가야 하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도 원자력에 대해서는 그런 다 찬성하는 그래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다른 현실적인 상황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가 초반전에는 무슨 트레이딩을 만들어는 내겠지만 실제로는 아마 시장을 여러 가지 면에서 수혜주들은 시간이 가서 판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건 산유국 딜레마 이제 미국이 산유국으로 되면서 과거에는 석유 수입국이었다가 지금은 산유국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딜레마에 빠졌죠.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하지만 이제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와중에서 수혜를 입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오히려 원유 뭐 이런 쪽보다는 천연가스 쪽으로 상당 부분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듯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뒤에 있는 어쩌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느냐가 시장을 어떤 쪽으로 이끌어갈지는 지금 좀 빠르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이제 조금 더 그 내부에 있는 얘기들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세션에 대한 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기존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거라 그걸 조금씩만 모아서 말씀드렸고 다만 이 모든 것들이 현재는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됐지만 사실 이건 좀 과장된 면이 크다. 왜? 웹더 독 파생 시장에 의해서 그냥
기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흔들린 시장이 그 핑계를 대는 타당한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침체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끝이 온 게 아니냐라는 걸로 이제 점점점 더 사람들에게 어필해 갈 뿐이죠. 점점 무슨 주장을 하든지 간에 더 어필하는 주장인 건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시장에서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설령 안 맞더라도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제가 보는 한 사실은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이런 그 파생 포지션이 해결돼서 끝나버리는 때가 오면 10월, 빠르게는 10월 초부터, 그 다음에 더 늦게는 11월 선거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그때 돌아올 흐름에서 주도 업종이 뭔지, 주도주가 뭔지, 그때 시장을 이끌어갈 에너지가 뭔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사실 오늘 그래서 그게 뭐냐 이걸 말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싶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앞부분에서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얘기해온 거라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도 업종, 주도주가 이번에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그렇게 중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